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이민정책에서 핵심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고당한 것과 같은 사임을 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민 이슈에서도 강성인 입김이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 스스로 사임 발표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곧바로 대행체제로 나간다고 트윗했습니다. 사임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해 뉴욕타임즈에 대통령 비난의 기고문을 작성했다는 인물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전했습니다. 한국 야당의 반발을 제치고 북한 포용 정책을 펼쳐나갈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미국 언론도 주목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은 미국에서도 다각도에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더 빨리, 더 많이 에너지를 시추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대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통령 세금 보고 공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매업 종사자의 임금 인상이 어느 업종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인력을 대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늘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럽 동맹국에 이란이냐 미국이냐 두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입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이 당선되면 서한 지구도 이스라엘 땅으로 못 받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루쯤 있으면 미국으로 출발을 할 테고 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정말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멕시코와의 국경을 방문할 때 금요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관세국장 지명자를 대동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스케줄에서 빠졌고 이민관세국 국토안보부에서조차 이거 아마 서류상의 실수인가 보다라고 착각했을 정도였는데 이민 관세국장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났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 이민 관세국장을 그동안 지지해 왔었던 국토안보부 장관 여성이죠. 여성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이별에 대해서 대통령과 처음에 조금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입장에 쫙 달라붙어서 미디어를 향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옳다고 굉장히 방어를 많이 했었던 크리스티안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캘리포니아주 방문에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지금부터 당장 대행 체제로 나간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가 더 이상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트윗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된 사람은 케빈 맥갈리난이라는 관세국경보호국의 커미셔너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굉장히 모든 국경 거의 1000마일 되는 데를 다 벽을 쌓아야지 된다고 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고하는 식인 거죠.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본인이 사임 발표를 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대통령이 트윗으로 해버렸고 그것이 이민에 대해서 사실은 이 크리스티안 닐슨 전 장관도 굉장히 강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더 강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죠. 남부 국경에 대해서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번에 대통령이 트라이앵글
중미의 그런 그 국가, 세 개의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줄인 것에 대해서도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터프 이너프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장 그런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젯밤에 본인의 트윗에 그래도 내가 수요일까지는 새로운 그 대행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까지는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특히 백악관에서 서로 그 뭔가가 잘 맞지 않았고 이 넬슨 장관이 대통령을 만날 때 마지막 미팅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트윗하기 전에 마지막 그 미팅에서 사직서는 써놓고 뭐 이 사직서가 처음 쓴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썼던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대통령을 만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봤는데 대통령이 그 마지막 면담에서 아니다. 하고는 will be leaving her position 하고 트윗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백악관에서 스티븐 밀러라는 아주 젊은 32살의 선임 자문이 이민에 대해서 더 강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 미국 흙에, 미국 땅에 단 한 명의 난민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회피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젊고 하니까 이제 그 힘을 많이 가졌지만 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러니까 북한 하노이 회담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도 관리하고 있죠. 이스라엘, 러시아 관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존 볼튼이 얼마 전에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는데 존 볼튼과 이제 쫓겨나듯이 그 사임을 한 존 켈리 그 해병대 출신의 사성 장군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아주 그냥 정말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싸웠냐면 바로 그 사임을 한 그 넬슨 국토안보부 장관 때문에 싸웠는데 이 넬슨 장관이 원래 존 켈리 백악관 전 비서실장이 백악관 전 비서실장으로 가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넬슨이 그 밑에서 일하다가 존 켈리의 추천 등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됐는데 존 볼튼이 그동안 계속 그 존 켈리가 물러나기 전에 이 넬슨이 이민에 있어서 더 강경하게 나가야지 되는데 여자랍시고 그 가족 분리하는 것에도 좀 약하게 하고 한다 해서 존 켈리에게 그런 것을 여러 번 그 불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했고 한 번은 정말로 미국식 표현으로 샤우팅 매치까지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릴 정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켈리가 사임하기 2달 전인 지난해의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아무리 자리를 지켜보려고 했어도 넬슨이 존 볼튼 등에서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스티븐 밀러 점점 힘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백악관의 32살인지 3살인지 선임 고문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민 정책이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미국 현대사를 볼 때 가장 많은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체제 또 심지어는 국방장관도 대행,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행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행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전에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둔다 하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대행 체제가 이 경우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연구라는 것은 없지만 그 대행이 아닌 국토안보부 장관이 되든지 그 되기 전에 인준청문회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행 체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법무부도 대행 체제였었죠. 그런데 대행 체제일 때는 그 대행이 아무래도 그 법무부면 법무부, 국방부면 국방부 그 부처의
총책임을 어깨에 메고 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기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꼭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사람을 대행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왜 기업처럼 돌아가지 않느냐, 이 관료주의가 썩었어 하면서 본인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대행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해고당하는 식으로 사임을 하고 나니까 전에 뭐 FBI에서 일을 했고 요즘 뭐 여기저기 그 커멘테이터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시 캠벌 같은 사람은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할 때 그 사임 그 사직서 공개된 것을 보니까 지난해에 그때가 언제였었죠? 9월 달이었어요. 뉴욕타임즈에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고 있다 하고 그 기고문을 써서 대단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체라던가 스타일을 보니까 그때 그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썼던 사람이 이 크리스티앤 닐슨 지금 사임한 국토안보부 장관과 같다. 마치 그 공화당 내부에서의 저항 세력과 같았잖아요.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썼는지 누구는 뭐 마이크 펜스가 썼을 것이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지만 스타일로 볼 때는 본인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조시 캠벌 씨가 이 국토안보부 장관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을 뭐 해임식으로 지금 바로 정리를 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하자마자 한 얘기가 미국은 꽉 찼다 이런 얘기와 뭐 멕시코와의 국경 담쌓기 계속하겠다. 멕시코에 뭐 관세 부과하는 것도 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꽉 찼다 하는 말이 Our country is full. 너무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하기가 힘들죠. 미국이 뭐 인구가 3억 2천만 명이 넘고 너무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침 지난주에 그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인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그룹이라는 데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80% 정도에는 지금 그 지역에 따라서요. 시골이 더 심하겠죠. 일할 나이의 성인 25살에서 54살 활발하게 일할 나이요. 그런 사람들이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아주 부족하다. 80%의 그런 곳에서는 미국의 그 여러 그 카운티 등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더 많이 부족한 그런 그 카운티들이 65%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그 디클라인이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이 그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홍콩에서 발행되는 비교적 좀 편견이 덜하다 하는 신문으로 평가받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한국도 여성들이 그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수와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사설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이 미국도 일본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 줄어든다는 것은 곧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세금으로 기간 산업 길도 놓고 뭐 교육도 시키고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그 결코 미국이 늘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Our country is full은 그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물론 대통령이 합법적인 이민 아주 훈련을 잘 받은 skilled immigrant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미국의 그 경제적인 힘을 이끌어 나가기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 지금 많이 그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어두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이민자들 스스로 그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이민자에 관련된 뉴스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ABC 방송이 ABC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영된 그런 그 프로그램을 그 요 며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민자에 대해서 막대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최악인 것 같아요. 현 몇십 년 사이에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한 닥터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라몬 레사라는 닥터인데 이분이 지금 65세인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에서 태어나서 뭐 이름 보면은 라몬 레사 하면은 대체로 인종 짐작하실 테고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14명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 자랐답니다. 뭐 포스터 홈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3살 때부터 그 커튼을 그 줍는 농장에서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힘들었겠지만 하이스쿨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일도 힘들었고 학교를 빠지는 일이 많았고 학교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잠을 쫓아야지 됐고 또 무슨 뭐 대학 가는 그 준비하는 그 클래스에서 아주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난 닥터가 돼야지 되겠다. 많은 라티노 사람들은 의사에게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잘못 진단받는 일이 많은데 해서 결국은 UC 얼바인 메디컬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태어난 3살 때부터 그 커튼을 줍던 그 센트럴 밸리로 돌아가서 지금 30년 이상 그쪽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면서 이 라몬이 다큐멘터리 필름도 나왔거든요. 라몬 라이징이라는 그 머큐리 뉴스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같이 이런 때에 이민자들에게 아주 좋은 롤 모델, 특히 이민 어린이들에게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서 모든 장애가 다 있었지만 나도 이렇게 이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라. 뭐 이런 그 바깥에 사이드 스토리도 있기는 합니다. 이분이 뭐 닥터니까 밥을 굶긴 하겠어요? 밥은 굶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듦의 시기를 얼마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지만 가장 그 해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이가 대통령 옆에 딱 붙어서 또 존 볼튼이라는 사람까지 함께 있는 한 이민에 대해서 보드라운 눈초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스티븐 밀러가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난번에 그 스티브 배넌처럼 대통령이 제가 왜 언론의 주목을 받지 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분명해지고요. 네, 뭐 이민 정책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이게 다 뭐 정권을 누가 잡느냐 어떤 당이 그 우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계급의 관련 부처에 전화를 걸어서 거의 막 분노하면서 이 사람이 좀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이민에 대해서 막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서 그 관련자들이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말 안 들으면은 일자리 떨려나겠네 이런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하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변하고 하니까 또 한 행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100%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어떤 거 참을 것 참고 분노할 것 분노하고 행동할 것 행동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 미국은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한국은 더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서 보도하는 한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가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관한 보도를 할 때 미국에서 더 잘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뉴스원을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오늘 사우스코리아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 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것은 한국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그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또 코리아 타임스가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뭔가를 좀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보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부분을 지금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난주에 왜 유엔 식량기구의 그 디렉터도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일했었던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도 정치에 어린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면서 뭔가 그 서방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와 중국은 좀 하고 있는데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이 8일입니다. 그러면 미국 날짜로 11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거든요. 목요일이거든요. 해서 이런 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그 한국에서 그 야권에서 굉장히 그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또 김현철 두 장관을 임명을 했죠.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미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과 미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 번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전에 뭐 금강산 관광객이 숨졌을 때나 천안함 그 사태였을 때나 그런 그 발언 또 글 쓴 것, 인터뷰한 것 등등 때문에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도 통일부 장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에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뭐 여러 미국의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장관도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포용하고 오픈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미국과 한국이 달라서 뭐 한국은 꼭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장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청문회는 거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대체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다가 미리 청문회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가 하고 내놔보고 반응 보고 그래도 어떤 경우는 무리하게 그 인준을 야당에서 안 해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그 청문회를 거치게 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중간에 본인이 사임하기도 하고 사람을 내세웠다가 또 그 지명을 철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장관들은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지 되고 한국은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미에서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두에게 대단히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잘 알려졌고 어떤 방면에서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해왔었던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은 누구나 관심 있는 일 아니겠어요? 아마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그 조양호 회장이 불과 여러분들께 그 뉴스를 전해드린 지 2주일 됐네요. 그 이사의 그 멤버에 되지 못하고 나서 2주일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제 그 숨져서 뭐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고요. 해서 미국도 많은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뭐 대한항공 하면은 미국이나 BBC 방송이나 어느 나라나 다 이 조양호 그 숨진 회장을 소개를 할 때 큰딸의 그 땅콩에 관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많은 재벌들이 살아생전에 여러 뭐 세금 탈세 등등을 예, 혐의로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더군다나 이제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뭐 큰딸뿐 아니라 작은딸, 와이프 모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이사에 선임되지 못하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폐 질환이라고 하죠. 갑자기 악화돼서 숨졌다. 그게 이제 그 충격 또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다. 뭐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죠.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 조양호 회장 그 한진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이 조양호 회장을 그 볼 때는 미국에서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1992년부터 코리안 에어라인을 이제 그 이끌어 왔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그 에어라인에 속하잖아요. 코리안 에어라인이 1969년도에 그때는 비행기가 8대였는데 지금은 166대. 세계 43개국의 111군데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취항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한진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한진그룹이 최근에 많이 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뭐 약해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한진그룹도 세계적인 그 그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블룸버그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조양호 회장의 그 마지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많이 그 일을 해보고 뭐 스키 리조트 타운 그 평창에서의 그런 것을 해보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은 뭐 거기서도 물러났어야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제 그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그 모든 그 재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기각되겠죠. 뭐 등등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그 야속하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 한진 제가 이 야속이란 단어를 어디서 본 겁니까? 마음에서 생각한 겁니까? 많은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이 조양호 회장이 70세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사업 운영 방식, 뭐 가족 관계, 뭐 등등 정경유착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뭐 어떤 때는 정치의 그 순풍을 타고 대한항공이 컸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역풍을 맞아서 대한항공이 힘들었을 때도 또 있을 테고 한진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그 전에는 또 괜찮았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그 한진그룹의 주식값이 뭐 20%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부수적인 회사 뭐 진에어라든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주식값은 다 올랐다. 네. 그런 부분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제 그 가족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상 그 부고 기사를 내고 할 때 제일 끝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 survived by 하면서 his wife, a son, 2 daughters and 5 grandchildren. 손주들이 5명이나 되네요. 이 아주 짧고 그냥 저냥한 그런 문장인 것 같지만 남는 것은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숨을 거뒀네. 가족들은 누구네 하는 그 조양호 회장의 사망 미국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정책을 많이 그 펼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 점을 인정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업계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행정명령을 2개를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휴스턴에 가서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더 빨리 어떤 그 송유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밖에 프로젝트도 결국은 많이 오일과 그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기록적이잖아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물론 그 오바마 때 뭐 쉐일 가스를 시추하는 기술 같은 것이 그 시절에 개발이 됐지만 행정부에서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개발이 돼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되니까 활발하게 여러 가지를 시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전으로 보면 좋겠네요. 오바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정말 대단하게 무시무시한 나라야. 자신들 그렇게 오일이 많은데도 그것을 꽁꽁 아끼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모자라고 할 때 본인들 것 풀어서 쓰면서 비싸게 팔겠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기록적이잖아요. 쉘 가스 시추하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새로운 파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보다 좀 상징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만큼 규제도 좀 완화하고 뭔가를 더 많이 시추할 수 있게 에너지 업계를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휴스턴에서 어딘가요? 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Training Center 국제 엔지니어 트레이닝 센터 노조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뭐 최대 확장될 대로 확장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뭐 현 수준에서요 더 많이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네요. 민간 자본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뭐 원유, 그 내추럴 가스 생산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 공개시장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연방준비제도요. 특히 이제 허먼 케인을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로 한 명으로 지명을 하겠다고 했고 전에 그 갓파더 피자의 CEO요.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도 나왔다가 예비선거에서 성추문 때문에 사임하고 말았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스티븐 모어인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이자율을 내려야지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시장위원회 12명의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멤버 가운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허먼 케인 지난주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을 트럼프 대통령 사람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의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이 아주 많습니다. 연방 뭐 대법관을 임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방 그 법원 판사를 그 지명하는 그 지명권이라던가 이렇게 심지어 공개시장위원회까지 6명, 12명 가운데 6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연방준비제도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뭐 지난주에 나온 그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조금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 구조나 미국의 경제 구조로 볼 때 어차피 올해 말이나 내년쯤부터 경기 불황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초창기에 이자율을 좀 올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온건한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굉장히 좀 그 이자율 인상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임명을 하고 있고요. 소매업 좀 말씀을 드리면 소매업 종사자의 임금 인상이 미국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다른 업계에 비해서요. 한 3% 정도 성장돼서 그래프를 보니까 2000년도 초에 2004년까지 소매업 종사자의 임금 그 올랐을 때 그때보다 조금 더 높아요. 임금 인상 폭이 그 바로 전 단계와 비교를 할 때 해서 2004년까지 높았다가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내려갔다가 지금은 2004년보다도 더 높은 뭐 3% 정도 그 3% 조금 이상이 되는데 이유는 뭐 각 주에서 전부 그 최저임금 인상한 뭐 캘리포니아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를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는 문제는 이 그 소매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 인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텍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외주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나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조금 더 단계가 낮은 사람을 하이어해서 뭐 돈 주는 것을 줄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소매업 하면 타겟이 미국에 1845개의 스토어가 있고 직원이 한 30만 명 되거든요. 지난주에 타겟도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달러로 올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월마트 지금 11달러인데 시간당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도 좀 압박을 받게 되고 아마존과 그 코스코는 이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타겟, 월마트 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주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 살면서 자동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날마다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죠. 식당의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요리사 보조도 그렇고 우버 드라이버도 다른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매업 종사자가 이렇게 되고 있다.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가장 또 중요하게 봐지는 것이 그러나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의 그 미크 멀버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팍스뉴스 선데이에 나와서 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이 대통령의 6년 되는 그런 그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라 하는 것은 정치 스턴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공개할 리가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1924년도에 미국의 뭐 스테이튜트라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관련 법에 따르면 이게 이제 재무부에서도 관련이 되고 또 국세청도 관련이 되는데 국세청이나 재무부에 그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트럼프의 사람이고 해서 이제 재무장관이 충성심을 테스트 받는다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해석이 조금 그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은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세금 보고서 공개돼 봐야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뒤에 부분은 그렇다 하고 앞에 부분 감사 중이라서 IRS가 그 개인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세금 공개가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의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계속 잡고 갈 텐데 그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이기지도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세금 공개 어떠한 형태로 해도 안 할 테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민주당 힘만 쓴다. 이런 말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밋 롬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밋 롬니도 세금 공개 지난번에 했었죠. 하지만 세금 공개하는 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도 부자고 본인의 와이프는 본인보다 더 부자고 하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아이템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요. 이슬라믹 레볼루션 가드 콥 이슬람 혁명 수비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낫나요? 미국이 오늘 테러 그룹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는 군대거든요. 정규 군대거든요. 물론 정규 군이 있습니다. 알테그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정규군은 국경과 뭐 국내 질서 이런 것을 담당한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군은 그때요. 1979년도 혁명 이후에 만들어서 뭐 주요 뭐 군, 정치, 경제, 비즈니스 모든 것에 다 관여하면서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와 연결이 돼 있고 한 15만 명 돼 있고 지상군, 해군, 공군 다 있고 전략적 무기, 탄도미사일 시스템 이런 거 다 감시하고 하는 이란의 정규 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란의 정규 군을 테러 조직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외국 정부의 군대를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 그 핵협상 그 탈퇴를 하고 나서 유럽이 이란과 사업하기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군대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슬람 혁명 수비군도 마찬가지인데 돈, 무기, 테크놀로지, 뭐 트레이닝 다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관을 손을 끊어라. 아니면 미국과 뭔가를 할 수 없다 하고 통보를 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은 지난주에 이럴 것이다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가 상당히 지지를 하는 건데 미국 내부에서도 또 반대라거든요. 국방부요. 뭐 합참의장을 포함해서요. 조 댄포드 그리고 CIA도 반대라고. 왜냐하면 이란의 경제적인 영향은 별로 미치지 못하면서 미군이 그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미군의 생명만 그 위협이 된다라는 뜻에서 지금 국방부와 CIA는 반대라고 있고 이란은요. 눈에는 눈 뭐 이런 국가잖아요. 미군도 테러 조직이다 하고 딱 그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 선거를 치르나요? 4월 9일에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거는 조금 다른 나라와 달라서 꼭 그 당과 그 총리가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많이 투표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뭐 총리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선거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지금 5선에 도전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가장 오랜 동안 총리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선된다면 서안지구도 이스라엘 땅으로 하겠어. 골란고원처럼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26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고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독립이 돼서 두 개의 국가가 된다면 그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한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네요. 하루가 훨씬 넘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의 주요 라이벌인 그 베니 간츠라는 전 그 이스라엘의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 그 블루 앤 화이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스라엘 기, 그 색깔을 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조금 좀 중도적인 거죠. 정치 부패 척결한다고 하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번에 총리가 되지 않으면 기소당하잖아요.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벤자민 네탄야후는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정치 부패 척결한다고 하고, 군 출신인 것만큼 안보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이러한 조금 하다가, 그럼 서한도 우리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의 반응과 미국의 반응은 갈리지 않을까. 미국 그 행정부의 반응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무지갯빛 샤베트를 먹으면서 운전하다가 모르는 길을 가보자 하고 갔는데 복숭아 꽃을 색깔을 두 개를 다른 것을 딱 접목시킨 아담한 크기의 나무를 봤습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동네 주변 옆 동네예요. 어딘지도 잘 몰라요.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그 길 이름도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찾아가 볼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